오늘 혹시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오늘 문제풀이는 월요일 날 별도로 따로 해서 찍을 거고요. 오늘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따로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사실은 몰랐는데 장인어른 생신이래요. 근데 그 와이프가 제가 요즘 계속 수업 있고 막 이러니까 저희 있고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하고 아들하고만 둘만 가서 그냥 하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않고 그랬는데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그제구나 그제 그냥 우리 둘만 갔다 올게요. 그래서 뭐 어딜 가?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계속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딜 가니까는 이번 주에 그냥 아빠 생일이야. 뭐라고? 야 그럼 미리 빨리 얘기해야지. 아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세가 지금 올해 89이시란 말이에요. 진짜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뇌출혈 한번 오셨거든요. 뇌출혈 오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래도 지금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한쪽이 잘 안 움직이죠. 좀 심하게 오셨는데 좀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던 거지. 뇌출혈 되게 위험해 진짜. 나 살 빼야 되는데 다 살인데 다 살 때문인데 살 빼야 되는데 혈관이나 이런 것들 혈관 질환이 진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막 그러니까 일단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민석이한테도 어떻게 보면 다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다고 교육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은 오잖아요, 다들. 저희 그동안 우리 애가 지금 민석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먼저 집안 행사가 있거나 뭐 하면은 딱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참석을 안 하는 게 무슨 룰이야 룰. 참석을 안 하는 게 룰이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집안 행사에서 안 와. 어머님 생신, 아버님 우리 누나 아들 딸 조카들 있죠.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이제 안 오는 게 일상이야. 그러니까는 뭐 가끔 한번 어떻게 올 때 있으면 오는데 뭐 안 와요. 명절 때도 안 오고 생실 때도 안 오고 와이프네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처가 쪽도 와이프가 딸 맞아서 막내니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위에 더 많잖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안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민석이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얘기한 적 있어요. 민석아 너는 그러지 말라고. 아빠는 너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꼭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그때 뭐 엄마 아빠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없이 그냥 더 맘대로 막 놀려고 안 돼. 그냥 갔다 오고 차에서 좀 척 보면 되고 얼마나 시간 걸려. 왔다 갔다 아빠가 더 운전하는데 아는 척 보고 그리고 뭐 거기서 잠깐 밥 같이 먹고 밥은 어차피 먹을 건데 잠깐 얼굴 좀 비추고 그러면 시간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 거 아니다. 앞으로 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알았지? 아빠 난 무조건 가. 뭐 말은 그렇게 무조건 자기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던 애들은 지금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안 와요. 명절 때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맨날 명절 때도 용돈 주려고 대학생이지만 아직 애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주려고 가져가는데 온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고 싶은데 못 줘요. 그래서 이제 안 주려고요. 이제는 이제 안 주려고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려도 장인어른도 연세 이제 얼마 이제 그렇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럼 그럴 때 한 번씩 오는 거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난 얘기를 미리 해야지. 장인어른 생신인데 말을 안 해. 수업은 그러면 좀 약간 좀 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그죠? 매일 수업 있으니까 약간 좀 변경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참 사람을 이렇게 불효자를 만들려고 그래. 가서 그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갈 수 있어. 당연히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민생이한테 한 얘기도 있는데 아빠 바쁘니까 너만 가?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 때는 모르겠지만 1년에 뭐 생신이나 이렇게 행사 몇 번 있는 거는 참가해. 그건 가야죠. 사람이 그것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조카들 좀 약간 미워 죽겠어. 약간 그 자기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저 고3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는 민석이가 고3이더라도 나는 엄마 아빠들도 그래. 고3이라고 애가 그러면 아, 이거 공부해야 된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 데려가야지. 그죠? 아, 평소에 공부하게 하고 오늘 좀 겸사겸사 좀 쉬어라. 대신 열심히 며칠 동안 열심히 더 쪼고 쫙 쪼아가지고 열심히 하게 된 다음에 그날 딱 데려가서 같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이러면 되잖아요. 겸사겸사해서. 그럼 되지. 무슨 공부 안 해본 사람이 더 그러는 거야.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무조건 책상에 앉아놓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에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아빠는 맛있는 거 먹겠다 뭐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물적 공제인데요. 물적 공제에서는 이게 가업 상속 공제가 나 영농 상속 공제는 나오기가 좀 그렇기는 해요. 나오기 좀 그렇긴 한데 영농은 안 나와. 영농은 절대 안 나올 거고 가업 상속 공제는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 가업으로 상속받은 거 아버지가 이 가업이 되려면 그 가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그 기업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대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어야 된다?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업이 되려면 아버지가 최소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했어야 되면 돼요. 10년 이상 경영했어야 되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되죠. 그러면 그러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기업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 물려받은 그 가업 상속 재산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부 다 상속공제해 주겠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을 했다면 200억 원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을 계속했다면 한도는 300억이 되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한 가업이라면 걔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공제해 줍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업이 되려면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최소한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된다.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된다. 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가업이라고 하고 가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재산, 가업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은 공제가 원칙인데 한도가 200억, 300억, 500억이 한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농상속 공제는 안 나올 거니까 가업만 살짝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나오는 거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재해손실세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 가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속을 받으면은 그게 보면은 부동산 아니면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게 예금, 적금, 주식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보험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재산이거든요. 주식도 들어가요. 어음도 들어가고 뭔가 좀 금융자산이 좀 이따 볼 텐데 그런 금융자산 아니면 부동산이죠. 상속을 받는 자산은 금융자산 아니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평가가 되는 거냐? 일대 시가가 없으면은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건데 그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즉 그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면서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죠. 그게 이제 소득세법에서의 기준시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절반밖에 안 되는 데고 많아봤자 8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많아봤자 50%에서 8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해가지고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금액이 더 작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딱 찍혀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다 금액이 다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부동산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많게는 80, 그죠? 적게는 50%밖에 평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실제 거래된 금액이 있다면 이제 그 시가로 하는 거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이 없다면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융재산이 상대적으로 자산가액이 부동산보다는 금액이 너무나 크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좀 불리할 수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더 가지고 있을 수가 있구나.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해. 이런 게 더 팽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더 사게 되겠네. 부동산 투기가 더 될 수가 있겠네. 가격이 더 상승되니까. 야, 이거는 너 금융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일정 금액 공제해 줄게.
일정 금액 공제 줄 테니까 굳이 이거 팔아서 부동산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거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 금액이 더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딱 드러나니까 바로.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제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순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빼는 거예요. 순금융재산은 뺀 금액을 순금융재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예금이 100억이 있는데 은행에 빚이 80억이 있다면 그 순금융재산은 2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에 몇 퍼센트 해준다고요? 20%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얘를 구해요. 순금융재산. 요거 어떻게 구할 건지 얘기해 드릴 건데 얘를 구했어. 뭐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00억인데 은행에서 빌린 게 80억이라면 20억이 되겠죠. 아니면 은행에 예금한 게 50억인데 빌린 돈이 뭐 45억이라면 5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금융재산을 구해요. 요금에. 그리고 얼마만큼 상속공제를 해줄 거냐.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그러니까 500만 원 다 공제, 1,000만 원 공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공제.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다음부터 20%를 곱하는데 순금융재산에서 20%를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잖아요. 그럼 2천만 원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순금융재산이 딱 1억이었을 때가 2천만 원이잖아요. 20% 한 게. 그러면 1억 원까지.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공제. 이렇게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공제. 이렇게. 그럼 이제 1억 원보다 2억이야. 그럼 2억에 20% 하면 2천만 원 혹시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4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예요. 쭉 가다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재산이 총 순금융재산이 얼마가 되면 10억 원이 되면 딱 2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렇죠? 5억이면은 20% 해가지고 1억 이렇게 되는 거고 10억이면은 2억. 순금융재산이 10억보다 크면은 2억 넘어가잖아요. 20% 하게 되면. 근데 최대 얼마를 한도로 한다고요? 2억 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게 금융재산 상속 공제예요. 순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고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전액 공제,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공제, 1억 원과 10억 사이에는 20%로 곱한 금액을 공제, 10억이 넘어가면 2억 원 공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가 얼마니까? 최대가 2억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2천만 원 넘어간 금액 넘어갔어요? 근데 20%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얘기가 됐다면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문제가 되는 거죠. 순금융재산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재산 가액이 뭔지 알고 되고 이거 금융채무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빌린 거 있잖아요. 이건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요거 은행에서 빌린 돈. 자, 은행에서 빌린 돈은 무조건 빼주는데 좀 이따가 이제 금융채무라는 게 문제에서 딱 뜨면 문제에서 금융채무가 딱 뜨잖아요. 언제나 금융채무가 뜨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금융채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세 군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디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산할 때 금융채무를 빼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하기 위해서 순금융재산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구할 때 금융채무를 빼줍니다. 여기서 빠진 역할을 해요. 은행에서 빌린 돈 끝.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 금융재산가액은 여기는 당연히 예적금들 다 포함되죠. 예금, 적금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 말고 여기다 금전신탁, 신탁 중에서도 금전을 신탁한 거, 금전신탁, 그 다음에 보험금, 어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재산이 돼요. 여기에 주식이 들어가거든요. 주식까지도 금융재산이 돼요. 근데 주식은 언제나 주의할 게 있어요. 주식은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주식 갖고 있는 주주인데 어떤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주식을 갖고 있다면 걔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으로 안 봐요. 금융재산으로 보면 2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뭘로 안 봐요? 금융자산으로 안 봐요.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주식은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요?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 법인에서 가장 지분이 높은 자 그룹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그룹이 다 최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최대 주주는 그룹이에요. 그룹.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전부 다 합했더니 그게 그 회사에서 가장 지분이 높은 그룹이 됐다면, 그럼 그 그룹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그룹 자체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즉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재산가액이 되는데 주식은 주의하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금융재산 공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얘기해 볼까요? 금융채무가 딱 떴어요. 금융채무가 뜨면 언제나 세 군데를 딱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공부한 순서대로 보잖아요. 금융채무가 딱 뜨잖아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채무가 딱 뜨잖아요. 금융채무도 채무니까 내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상속기한 1년 내에 2년 내에 5억 이상이냐, 아니면 1년 내에 2억 이상이냐, 차입한 금액이 거기에 해당되면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용도를 입증해야죠. 그래서 용도 입증한 금액 빼고 또 둘째의 자금을 빼고 그래도 금액이 남는다면 걔를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자료에 금융채무가 나오잖아요. 금융채무가 나오면 1번 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라고요. 추정 상속재산가액, 그죠? 해당 여부 살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채무, 채무니까 두 번째는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채무로서 공제가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지금 금방 공부죠? 금융재산 상속 공제할 때 순금융재산 계산할 때 차감이 되죠. 그죠?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서 다시 순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이 되죠. 이 금융채무 딱 뜨면 언제나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 군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머릿속에 탁 동시에 떠야 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고려해야 되죠.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고려해야 되죠. 금융재산 상속 공제할 때 고려해야 되죠. 금융채무 딱 뜨면 세 군데 딱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해손실세 공제인데 아버지한테서 내가 막 공장이랑 건물이랑 해가지고 상속 엄청 받았어요. 상속 일단 받았어요. 상속 받았는데 6개월 내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 기한 내 상속은 다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 개시록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사이에 불이 난 거야. 공장 다 타고 본사 건물 다 타고 막 왜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다 불이 난 거야. 실제로 남아있는 거 없어진 거죠. 받았는데 없어진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그때 없어진 재산가액 있죠? 손실된 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걔를 재손실 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그게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자산 없어졌는데 보험금 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이나 또는 누군가가 불을 내가지고 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보험금 받은 금액이나 구상권 행사한 금액 있죠? 그걸 뺀 나머지 금액. 자산이 지금 100억이 없어졌는데 보험금이나 구상권 행사해서 80억 받았다면 그러면 실제 손실액은 20억이잖아요. 그 20억만큼 재해손실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재해가 발생하면요? 언제까지 재해가 발생하면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 다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그러한 재해가 발생해서 손실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손실된 상속재산가액에서 보험금이나 구상권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재해손실 공제를 해준다. 아시겠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이 없어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동거주택 상속 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상속인이 아버지랑 같이 동거한 주택인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동거한 주택 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 동거주택에 대해서 100%를 상속공제해 준대요. 다만 한도가 얼마라고요? 한도가 6억 원입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한도가 5억이었는데 다 늘었어요. 대신 이게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지금 계산 문제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랑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제 금액은 그냥 그 부수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동거주택 가격 100%와 얼마 중에서 6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만큼을 상속공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그 주택 부수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100% 주택 가액의 100%와 6억 원 중 그죠? 작은 금액만큼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요건은 일단 여러 가지 요건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하고 10년 이상 동거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동거 봉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큼 지금 그것도 고생했구나 해가지고 상속공제 해주는 건데 동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저랑 계속 동거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아무튼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먼 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먼 일 나가지고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거죠.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저 아버지랑 지금까지 내 인생 10년간 계속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속공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지금 이 상속공제 해주는 이유가 동거 봉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 고생했구나 빼줄게 이런 건데 자 아들이 저를 아니잖아요. 동거 봉양을 한 거 아니죠? 동거 봉양이 아니라 동거하면 제 돈을 더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성년자로서의 동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미성년자로서 동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로서는 당연히 동거하는 거고 성년으로서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건이 그래요. 일단 요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살고 있는 상속인이 동거를 지금 10년 이상 하는 상속인이 무주택자거나 또는 그 주택이 아버지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거나 다시 말하면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주택은 또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어야만 되고요. 1세대 1주택이어야만 되는 거고요.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택을 꼭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가 3명인데 계속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실컷 둘째가 지금 아버지랑 20년 살았는데 그 동거봉양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집은 막내 거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택을 누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언이 무조건 1순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상속시키면 안 돼요. 그 동거
상속인으로서 계속 같이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은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택가액의 부속토지가액 포함해가지고 100% 곱한 금액과 6억 원 중 자기 금액만큼을 동거주택 상속공제로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성년으로서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거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밑에 상속인 중에 자녀가 아직 20 몇 세야, 25세. 그러면 일단 요건을 추정이 안 된 거네. 요건이 추정이 되려면 성년으로서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들이 2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성년으로서는 5년밖에는 6년째 이제 같이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10년 이상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받으려면은 자녀가 최소한 30세는 돼야 되는 거네. 29세. 30세, 19세부터가 이제 되는 거니까 딱 29세. 성년으로서 10년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여기 뭐 내용 보시면은 뭐 꽃표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꽃표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 가업이란 뭐냐 꽃표 1번과 꽃표 6번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때 금융재산가액이란 뭐냐 해가지고 6번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은 최대주주로서의 주식은 제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참고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가업상속공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200억, 300억, 500억이나 해주는 거니까 꽤 크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의 사촌 동생, 저한테는 삼촌이라고 해요. 아버지 사촌이 어렸을 때도 자주 집에 놀러 오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리를 좀 잡으셔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꽤 자리를 잡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천의 남동공단 그쪽에서 이제 뭐 개인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공장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이렇게 제조하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좀 잡았어.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를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이죠. 그래 동생뻘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동생뻘인데 나이가 좀 그래도 좀 될 거야. 40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40 되나? 좀 안 되나? 30대 후반인가? 40. 근데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은요. 그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녀도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그게 가업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실컷 했는데 돌아가면서 이건 네 거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이렇게 하던 건가? 이건 가업을 상속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업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제발 가업을 이어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가업을 이어가야지 그 기술 그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가업이 이어가는 거를 유도하려고 지금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자녀도요 일정 기간 이상 경영 수업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럼 뭐 요건이 까다로워요. 금액 많이 공제해 주는 거 대신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무슨 아침 드라마처럼 갑자기 숨겨놓은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거는 제 겁니다. 이거 나타나가지고 뭐 경영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 되는 거 아닙니다. 경영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도 10년 이상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잠깐 취업하고 다니더니 그만두고서 한 15년째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진정한 가업이라는 거지 그게. 꼭 상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삼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가업을 얘가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들 이어서 쭉 하기를 바라니까 공장 새로 이전했는데 공장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명 몇 명 있었어. 꽤 있었어. 몇십 명 있었어. 몇십 명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80%는 동남아 사람이더라고요. 요즘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몇 명 없고 동남아 사람들 이쪽 계통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다들 뭐 사장님 무슨 말을 가서 다들 말해줘 말은 아니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이렇게 다들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 거의 없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그렇죠. 그쪽의 인력들이 다 외부에서 지금 다 채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업을 지금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 요구를 다 충족해가지고 제 삼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업을 있게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마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된 상태니까 억지로 맞춘 게 아니라 벌써 한 십몇 년 동안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업 상속 공제가 될 거예요. 근데 가업 상속 공제를 지금 해줬네, 다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삼촌이라고 좀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기업인이 조세 포탈을 한 기업인이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이거나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 가업상속 공제 받은 거 전부 다 뱉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조세 포탈 또는 회계 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그런 일을 했을 때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가 되는 거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10년 이내에 또는 사후관리. 이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실컷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일하라고 하는 거 억지로 와서 일했어. 그래, 이걸 내가 물려받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얘가 막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딱 물려받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씩 다 팔아버리는 거야. 다 팔아버리는 거야. 가업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를 유도하려고 만든 규정인데 실컷 가업상속공제 다 받아놓고서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다 팔아가지고 결국엔 다 팔아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취지 어긋나잖아. 그게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거야. 사후관리 기간. 그 기간 안에 자산 같은 걸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요. 고용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자산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그런 기간인데 그걸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고요?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후관리 기간이 예전에 5년이었다가 작년부터 7년으로 늘었어요. 작년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어요. 아시겠죠? 작년부터 늘었어요. 상속 개시로부터 7년. 그러면 그 회계 부정이나 조세 포탈을 했던 게 너무 오래전에 잠깐 아버지가 한번 실수한 게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하잖아.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몇 년요? 10년과 상속 개시일 이후에는 사후 관리 기간 7년. 그 기간 안에 전 10년 후 7년이죠. 그 기간 안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기업인이라면 그러면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공제. 그러면 이제 수수료 공제인데 이 수수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감정평가사들한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부동산 평가보다 진짜 어려운 거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예요. 상장 주식은 시가라는 게 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평가. 그죠? 세 가지 평가로 나눠가지고 이게 수수료 공제가 각각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다르죠 아예.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공제가 다 다른데 부동산 평가한 거는요.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한두 개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여기저기 막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합해가지고 파주에 있는 땅, 김포에 있는 건물, 종로에 있는 건물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다 감정평가가 그 감정평가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한도로 하는 겁니다. 건당 500만 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건당 500만 원 전부 합해가지고 500만 원인 거고요. 서나 골동품 이런 것들도 여러 개 골동품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부동산하고 서나 골동품은요 각각 500만 원인데 건당 500만 원이 아니라 부동산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서나 골동품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주식만 그랬어요. 비상장 주식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비상장 주식을 A 회사 거, B 회사 거, C 회사 거 세 개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세 개 회사 거. 그리고 이거를 지금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데 평가 신용평가 기관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여기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 기관이나 여기서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데 그거를 세 개를 각각 세 군데다 맡긴 거야. 회계법인 세 군데다 각각
세 개를 따로 이렇게. 그러면 평가 대상 법인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그게 이제 회계법인이거든요. 별로 각각 1,000만 원씩. 그죠? 평가 대상 법인 기관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 개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세 군데다 맡겼다면 총 9천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죠. 각각 그렇게 하나씩 다 1,000만 원. 한 군데당 1,000만 원, 9천만 원 한도가 되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 대상 법인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한도로 한다. 당연히 지주된 증빙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 금액 확인돼야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이 안 되면 그 금액 넘어가면 1,00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인적 공제, 물적 공제, 그리고 수수료 공제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상속 공제가 되는 건데요. 이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상속 공제가 어디에서 빼는 거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쭉 계산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했고 여기에서 지금 상속 공제와 그리고 수수료 공제를 지금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죠?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수수료 공제를 제외한 상속 공제는 얘는 이 중에서 요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속 과세가액이 120억인데 상속 공제가 계산을 다 했더니 인적 공제나 물적 공제 다 합했더니 얘는 120억인데 125억이다. 그러니까 얘를 한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여기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합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번하고 2번은 뭐냐면요. 1번은 우리가 상속인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한 금액 있죠. 걔를 뺀 금액을 뺍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니라 손자한테 유증했거나 아니면 뭐 옆집 할머니한테 유증했거나 유언으로 남겼거나 상속인이 있는데 그 상속인이 아닌,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들이 상속인이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상속인이 돼버린 거니까. 아들이 없었으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손자한테 지금 유언을 남겼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유언을 남겼거나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해가지고 한 재산가액 있죠? 뺍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걔가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거. 제가 뺍니다. 이렇게. 그걸 뺀 금액을 한도로 해요. 세 번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할 때에 사전 증여재산가액 합한 거 있잖아요.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게 있는데
나중에 증여세 공부하면 알게 내일 증여세 공부할 텐데요. 그 증여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증여공제를 받거든요. 자녀라면 5천만 원, 뭐 부인 배우자라면 6억 원, 그죠? 형제자매면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공제를 받는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 받은 금액을 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여기서 다시 차감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3번의 경우는 요거를 여기서 빼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3번을 빼는 거고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이 안 되면 1번과 2번만 빼는 거예요. 이게 좀 암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3번은 사전에 미리 증여한 금액을 뺀다는 건데, 그렇죠? 요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3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자, 이번 3번을 일단 빼고 생각해 볼게요. 3번을 빼고. 이게 이거하고 이게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이게 선의의 피를 입은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선의의 피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인적공제를 공부하다 보면 인적공제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인적공제에서 만약에 상속인이 자녀만 있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 상속공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자녀가 있으니까 아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하고 일괄공제에서 큰 거, 둘 중에 큰 거를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1번에.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괄공제 5억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상속인들이 자녀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인적공제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최소한의 인적공제라고 해서 만약 첫 번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안 되지만 일괄공제는 적용받는 거니까 최소한 얼마는 공제 받는 거예요?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야. 상속인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최소 5억 원, 자녀가 있으니까 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에 5억 원. 그죠? 최소한 얼마가 공제되는 거죠? 10억 원. 3번. 배우자만 있는 거야. 제가 이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이거를 너무나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배우자만 있는 거야. 배우자만. 그럼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괄공제 적용 배제. 그럼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일괄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거니까 1번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는 기타 인적공제 중에서 뭐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장애인.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괄공제가 안 돼. 그럼 장애인이 아니라면 기초공제는 적용되겠네. 또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일괄공제가 배제가 되는 거니까 1번에서 일괄공제는 안 되지만 기초공제 2억 원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 5억 원을 받는 거라서 최하 7억 원만큼은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최소한의 인적공제다 보니까 상속자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상속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가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지금 이렇게 상속재산가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그 건물 딱 하나 있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거든요. 근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건물이 100억짜리야. 건물 100억짜리인데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미워 죽겠어. 내 뜻대로 안 자라줬어. 내 욕심대로 안 자라줬어. 자기가 욕심이 컸다는 건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스트레스 준 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 아들한테 아빠가 다 해줬는데 말이러면서 근데 손자한테는 첫사랑이니까 손자는 이뻐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이제
보세요. 건물을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받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렇게 딱 하기는 또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한테 또 면도 안 쓰고 있는데 확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문제가 나온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용히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손자한테 이렇게 딱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얘기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네가 포기해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상속 포기를 시킨 거야. 그래서 누가 받게 된 거야 이제? 손자가 받게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서 면이 쓰겠죠? 아들이 그냥 포기했네 이러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내가 한 건 아니잖아. 진짜 상속 포기를 한 거야 아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막 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인적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은 좋아. 너 1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건물 딱 5억짜리 하나 있었어. 5억짜리 하나 있었는데 5억짜리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자한테 간 거야. 그러면 인적공제를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상속공제에서 최소한 자녀가 있으니까 5억 공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빵원이니까 세금 낼 거 없네 해가지고 세금 신고도 안 한 거야.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안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에 걸려버린 거예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그렇죠. 상속재산가액이 지금 얼마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인데 인적공제 한도는 상속공제 중에서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 5억에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아무튼 받은 금액을 뺀단 말이죠. 빼는 거야. 5억에서 5억을 빼는 거니까 한도가 0. 최소한 5억 된다고 했는데 5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속세 과세가액 5억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을 뭐 한다고요? 이걸 한도로 한다니까? 여기서 이걸 다 빼는 거니까 한도가 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걔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유언을 많이 남기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 포기하게 해가지고 그 밑에 다음 순위 차순에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한다. 상속공제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지. 확 줄어드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이만큼이 인적공제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을 해버리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거나 해버리면 그럼 상속공제의 한도가 확 줄어든다니까요. 확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저만큼은 인적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조건 저거를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니까. 왜냐면 할머니가 울면서 찾아온 거야. 할머니가 울면서 찾아온 거야.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손자가 울면서 찾아왔어. 할머니 손자 친손자. 그러니까 얘 A라는 자가 할머니 친손자. 아직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얘 친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아빠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아들 망나니. 완전 개망나니였어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할머니가 조그마한 빌라 하나 사는 거야. 빌라 뭐 해봤자 뭐 서울에 있는데 요즘 빌라인데 뭐 그때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빌라 그냥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그거를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거라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폐지 줍고 다니는 거야. 애는 손자 있는데 손자 너무 착해. 그래서 아들은 완전 개망나니 가끔씩 와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그 있는 거 다 또 가져가고 막 오면 다 뒤집어 엎고 가고 막 이러는 막 그랬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속상해 죽겠는 거야. 문제는 이제 자기가 오늘 내일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 얘만 보고 살았는데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 이제 내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인 손자가 너무 또 착해. 너무 착해.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막 계속 그렇게 막 말을 해. 할머니가 온라인 하시니까 할머니 계속 아들하고 완전 생판이 달라.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는데 할머니가 단판을 지은 거야. 아들이랑. 왜냐하면 이 집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라도 손자가 가지고 가야 손자가 이걸 가지고 가야 그래야 손자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할 때까지 뭐라도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5천만 원짜리면 요즘 진짜 조그만한 집 정말 조그만한 집 하나 갖고 있었던 거야. 얼마 전 일인데.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 아들이 아들이잖아. 아들도 그러니까 망난인데 그렇게까지 인간 쓰레기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가 안 거지. 알았다고. 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도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상속 포기를 서약서 쓴 거야. 공증을 받은 거야.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거지. 아들. 누구한테 가게 하려고? 그렇죠. 손자한테 가게 하려고. 그리고 다행히 그 망나니 아들이 왔는데 완전 개쓰레기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사인을 해준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인 해줬어. 그리고 상속 포기해가지고 그 누가 받게 됐어요? 손자가 받게 된 거지. 근데 얘가 손자가 아직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지만 세법 잘 모르잖아. 모르. 근데 어디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얘기를 본 거야.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 최소한 5억은 공제가 되네. 그럼 우리는 5천만 원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그 할머니 돌아가신 거야. 이거는 상속세 안 내겠네. 처걸어도 들었으니까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그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데 100%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2번에 해당되는 거잖아. 선수의 상속이 있잖아. 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지금 간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속고지가 한도가 빵이 돼버린 거야. 한도가 빵원이니까 고지서가 날라온 거야. 얘가 들고 왔다니까. 고지서를 들고 왔다니까.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에다가 공제가 하나도 안 됐죠. 이제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온 거죠.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5천만 원에 세를 곱하니까 이제 얼마 된 거예요? 500만 원 된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아니야. 아까 우리 공부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세대 생략. 그렇죠. 세대 생략 가산세에서 몇 퍼센트 할증된 거야? 1.3을 곱한 거야. 650만 원이 나온 거지. 얘가 어디 있어? 650만 원이 지금. 그리고 이 집을 팔 수가 없는데 그럼 나 어디 살아? 들고 왔다니까. 여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이거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근데 아버지가 걔 망나니지만 살아 있어. 근데 상속 포기를 했어. 그것도 그 사람도 마지막에 아들을 위해 상속 포기했는데 아들이 65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난 거지. 또 술 먹어야 돼. 내가 이러니까 망나니 짓 하지 뭐 이러면서 또 나타난 거야. 이게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말하면서 막 아들한테 너도 똑바로 봐봐. 세상이 이래 뭐 이러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진짜 세상은 이런 건가요?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거는 세상은 이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렇죠? 이규정은 좀 상황을 좀 봐서 좀 그런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선의의 패지를 제가 직접 봤어. 이거 어떻게 법에서는 보호를 못 받잖아. 법적인 보호를 못 받잖아. 가산세죠. 신고 불성이 가산세하고 저 가산세까지 또 막 나쁘죠. 가산세까지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그래서 거기 세무서에서 그랬대. 세무서 갔대. 근데 거기서는 이제 원론칙대로 얘기해 주더래. 자기가 상황 얘기하니까 뭐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뭐 쟤네들이 뭐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걔가 들은 느낌은 그래 들은 거지. 우리는 모르겠고 계속 안 내면 납부지원 가산세는 계속 더 붙는단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거 진짜냐? 이게 되는 거 맞냐? 제가 안 내면 계속 더 붙는다는데 그럼 저는 지금 학교 그만두고 뭐 해야 되느냐? 정말 깝깝하더라. 진짜 돈 있으면 내가 내주고 싶더라. 진짜 다 내주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돈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우니까 알아는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뭐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한도. 상속 한도. 그 한도가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도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걔가 포기해가지고 그 다음 상속인이 받게 되면 걔를 뺀 금액이 상속공제 한도가 되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5분만 더 본 김에 상속세 산출세액은 5단계 초과율세 구조로 돼 있고요. 세대 증액 가산액은 30% 할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산식이 복잡한데 그냥 30% 할증한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산출세액에다가 전체 총상속재산가액에다가 사전에 증여한 것 전부 다 합한 금액 중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유증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30%. 근데 40%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충족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대를 건너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면서 미성년자 그 세대를 건너뛴 그 손자가 미성년자면서 엔드 그때 세대를 건너뛴 가지고 상속이나 유증한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미성년자면서 엔드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은 30%가 아니라 40%를 할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산출세 구한 다음에 문화재 등 징수세액 몰라도 되고요.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랑 신고세액공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사전에 증여한 금액 합해진 것 때문에 냈던 증여세, 그 증여세를 지금 세액공제 기납세액처럼 해가지고 증여세로 지금 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 막 산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도에 걸릴 일이 없어요. 한도에 걸리려면 문제를 진짜 막 이상하게 만들어야지 한도에 걸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를 빼면 된다고 했죠, 제가? 증여세,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로 하면 된다. 한도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납세액 공제랑 단기재산 몰라도 돼요. 신고세액 공제 얘기했었죠? 산출세액인데 뭐를 포함한? 세대증액 가산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나머지 뭐 징수유예세액이나 공제감면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몇 퍼센트? 3%. 뭐만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하는데 산출세액이 뭐를 포함한 산출세액이라는 겁니까? 세대증액 가산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남은 금액에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3% 공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식사하신 다음에 2시 10분부터 그 신고납부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잠깐 뭐 분납, 물납, 연부연납에 대한 간단한 얘기 정리 좀 해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3장의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1장과 3장 문제를 한꺼번에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하고 내일은 증여세 쪽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2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